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모바일 광고 기술 회사 애블러빈입니다. 티커 심볼은 APP죠. 네, APP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주당 520.26달러, 전날보다 0.11% 살짝 내렸네요. 사실 이런 숫자만 보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스쳐 지나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루 등락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저희의 임무는 바로 이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어쩌면 시장이 아직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애블러빈의 진짜 엔진을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이건 단순한 광고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 점을 파고드는 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시경제라는 큰 파도부터 시작해서 애블러빈 비즈니스 모델의 아주 독특한 심장부, 그리고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들과 잠재적인 암초까지 정말 종합적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시작해 볼까요? 애블러빈 같은 이런 기술주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외부 환경 변수, 역시 금리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네, 빼놓을 수가 없죠. 2025년 11월 현재 시장의 모든 관심사는 정말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는가 여기에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요. 네, 금리가 이제 안정되거나 앞으로 내려갈 거라는 기대감이 왜 중요하냐면 엠러빈 같은 성장주는 지금 당장 버는 돈보다 미래에 벌어들일 그 현금의 가치가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그 할인율 개념 말씀이시군요. 미래의 큰 수익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땡겨와서 주가를 평가하는데 금리가 높으면 그만큼 할인을 많이 해야 하니까 현재 가치가 낮아지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유리해지는 그 계산법이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주가에 직접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금융 환경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사람들의 체감 경기예요. 바로 소비자 심리죠. 소비자 심리요. 사람들이 지갑을 여느냐 마느냐 하는 거요? 네, 엠러빈의 주 수입원이 결국 모바일 게임이나 여러 앱 광고에서 나오는데, 이건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여가 생활에 돈과 시간을 얼마나 쓰느냐에 직결되어 있거든요. 하긴 제가 요즘 게임에 돈을 좀 덜 쓴다 싶으면 그게 다 엠러빈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경기가 좀 위축되고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면 게임 아이템 구매 같은 엔터테인먼트 지출부터 줄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줄이는 항목 중 하나죠. 그러면 기업들도 광고 예산을 줄이게 되고 그 돈이 엠러빈 같은 플랫폼으로 흘러들어가는 파이프가 좁아지는 겁니다. 반대로 경기가 살아나서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 기업들은 다시 고객을 잡기 위해서 광고 예산을 늘리게 되고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럼 거시경제를 볼 때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돈의 값인 금리랑 사람들의 씀씀이인 소비 심리를 양날개로 봐야겠네요. 네,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 두 날개가 엠러빈의 주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큰 외부 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엠러빈이 항해하고 있는 바다, 즉 모바일 광고 산업 자체의 판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일단 이 시장의 기본 전제는 지속적인 성장이에요. 판이 계속 커지고 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없는 사람 찾기 힘들고 앱 다운로드나 앱 안에서 결제하는 IAP, 즉 인앱 펄치스는 꾸준히 늘고 있으니까요. 이게 엠러빈의 광고 인프라에 대한 수요를 아주 단단하게 받쳐주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변수가 등장하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 문제입니다. 애플의 ATT 정책, 앱 트래킹 트랜스퍼런시. 이것 때문에 업계가 한번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시작이었죠. 예전처럼 사용자 개개인의 데이터를 속속들이 추적해서 당신이 어제 검색한 바로 그 상품 이런 식의 맞춤 광고를 하기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저도 그런 광고가 좀 줄어든 것 같긴 해요. 이건 모든 광고 기술 회사에 떨어진 거대한 숙제 같은 건데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실력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안개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타겟을 맞추느냐의 싸움이 된 거군요. 그렇다면 앨러빈의 비밀 병기는 뭔가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고 있죠? 그 핵심에 바로 앨러빈의 인공지능 기술 엑손이 있습니다. 엑슨. 네, 이 엑손이 얼마나 강력한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증명돼요. 제한된 데이터를 가지고도 혹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이도 문맥을 파악해서 광고주에게 높은 광고비 대비 수익률, 즉 ROAS를 안겨줄 수 있느냐. ROS, Return on Ad Spend. 네, 이게 엠러빈의 생존과 성장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죠. 이 규제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경쟁 우위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잖아요. 구글의 애드몹, 메타의 오디언스 네트워크도 있고 특히 게임 쪽에서는 유니티 에즈가 아주 강력한 경쟁자 아닌가요? 물론이죠. 말씀하신 회사들 모두가 거인들이에요. 그래서 엠러빈이 단순히 우리 AI 기술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렇죠. 그 거인들을 상대로 살아남으려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죠. 맞습니다. 그 거인들과는 다른 엠러빈만의 독자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그 무언가는 기술 하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 구조 전체에 아주 교묘하고 영리하게 짜여 있습니다. 아, 그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엠러빈의 심장부, 즉 비즈니스 모델 분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엠러빈의 엔진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바로 이 사업 구조였어요. 그냥 광고 기술만 파는 사스 회사가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딱 짚어주셨네요. 엠러빈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투필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두 기둥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받쳐주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낸다는 점입니다. 두 개의 기둥이라 하나씩 좀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 기둥은 소프트웨어 부문이에요. 우리가 방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바로 그 광고 기술이죠. 엑슨 플랫폼이요. 네. 핵심인 엑선 플랫폼을 통해 앱 개발자들에게 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요. 이건 전형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사스 비즈니스 모델이고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앱러빈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고마진의 사스 사업.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둥은 뭔가요? 이게 정말 독특하던데요. 두 번째 기둥이 바로 앱 부문, 그러니까 앱러빈이 직접 소유한 모바일 게임 스튜디오들이에요. 라이언 스튜디오처럼 여러 게임 개발사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인수해 왔거든요. 네, M&A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스튜디오들이 단순히 게임 만들어서 돈 버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엑선 플랫폼의 가장 큰 고객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요. 잠깐만요. 지금 그럼 이 게임 스튜디오들이 엑선 플랫폼의 고객이 되는 동시에 그 엑선 AI를 훈련시키는 데이터 공급원 역할도 한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와, 이게 거의 반칙 아닌가요? 하하, 반칙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죠. 바로 그 점이 앱러빈에게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해자를 만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생각해보세요. 내부 게임 스튜디오를 통해 매일 엄청난 양의 실시간 데이터를 얻잖아요. 어떤 광고 소재가 클릭률이 높은지, 사용자들이 어떤 게임 메커니즘에 반응하는지, 랩의 몇에서 결제를 하는지. 아, 온갖 데이터를 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엑선의 AI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테스트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개선해야 하는데 앱러빈은 그냥 자기 집 앞마당에 거대한 실험실을 차려놓고 훨씬 더 빠르고 깊이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군요. 피드백 루프의 속도가 비교가 안 되겠는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어요. 그게 바로 플라이휠 효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번 돌기 시작하면 관성 때문에 점점 더 빠르게 도는 바퀴처럼요. 아, 그 플라이휠 효과요. 광고 지출이 늘어나면 그게 내부든 외부든 데이터가 쌓이죠. 데이터가 쌓이면 엑손 알고리즘이 더 똑똑해지고요. 똑똑해진 알고리즘은 광고주들에게 더 높은 광고 효율, 즉 ROS 제공하겠죠. 네, 그럼 광고주들이 만족해서 돈을 더 쓰게 될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더 많은 광고 지출을 유치하게 되고 그럼 데이터는 더 많이 쌓이고 알고리즘은 더더욱 똑똑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이건 마치 눈덩이 같은 거네요. 처음엔 자기들 게임 데이터라는 작은 눈뭉치로 시작하지만 이게 굴러가면서 외부 광고주들의 데이터를 더하고 알고리즘이 똑똑해지면 더 많은 광고주가 몰려들고 그럼 눈덩이가 점점 더 커지고 빨라져서 나중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되는 그런 구조군요. 최고의 비유입니다.
그 거대한 눈덩이가 바로 에블러빈의 가장 강력한 진입장벽, 즉 데이터 네트워크 효과인 거죠. 이렇게 소프트웨어, 즉 광고 기술과 앱, 즉 컨텐츠를 수직적으로 통합한 구조가 운영 효율성과 데이터 통제력을 극대화해서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게 해주는 핵심 동력입니다. 알겠습니다. 와,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강력하다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멋진 이야기가 진짜 돈을 버는 기계인지 아니면 그냥 그럴듯한 아이디어인지는 결국 숫자로 증명해야 하잖아요. 물론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자로서 재무제표를 볼 때 어떤 지표를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성장성, 수익성, 그리고 이 모든 걸 고려한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 보는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성장성부터 짚어보죠. 그냥 전체 매출이 얼마나 늘었나 이것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사업부가 2개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해요. 전체 매출 성장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마진이 아주 높은 소프트웨어 부문의 성장률을 따로 떼어보는 거예요. 아, 돈을 더 잘 버는 쪽의 성장세가 중요하다. 그렇죠. 시장은 변동성 크고 마진 낮은 게임 사업보다 이 안정적이고 고마진인 SaaS 사업의 성장에 훨씬 높은 가치 배수를 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순달러 유지율, NDR이라고 부르는 지표예요. NDR, Net Dollar Retention,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이건 기존 고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출을 얼마나 늘리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예를 들어 작년에 애플러빈 플랫폼에 100만 원을 썼던 고객들이 올해는 120만 원을 썼다면 NDR은 120%가 되는 거죠. 아, 고객 이탈률의 반대 개념 같은 거네요. 더 나아간 개념이죠. 이탈하지 않는 걸 넘어 오히려 돈을 더 쓴다는 의미니까요. NDR이 100%로 훌쩍 넘는다는 건 새로운 고객을 단 한 명도 유치하지 않아도 기존 고객들만으로도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와, 그건 정말 강력한 신호네요. 네, 그만큼 플랫폼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아주 높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한번 써보니 너무 좋아서 다른 데 못 가겠다는 뜻이니까요. 플랫폼에 대한 락인 효과가 크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수익성 측면에서는 뭘 봐야 하나요? 수익성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총 마진율과 운영 레버리지예요. 총 마진율.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부문의 총 마진율이 계속 70% 이상이 아주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해요. 이게 회사 전체의 이익을 끌어올리는 기관차 역할을 하니까요. 그럼 운영 레버리지는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운영 레버리지는 회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매출이 20% 늘어날 때 마케팅 비용이나 인건비 같은 운용 비용은 10%만 늘어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 버는 건 크게 늘어나는데 쓰는 건 조금만 늘어나는 상황? 맞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딘 거죠. 이건 회사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예요. 플랫폼이 한번 잘 구축되면 추가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드는 한계 비용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은 그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장성도 좋고 수익 구조도 탄탄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네요. 그래서 지금 주가 520.26달러는 싼 건가요? 비싼 건가요?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애블러빈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주는 단순히 현재 이익 대비 주가를 보는 주가 수익 비율, 즉 PE 비율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치기 쉬워요. 성장을 반영하지 못하니까요. 네, 그래서 성장을 감안한 PEG 비율, 즉 Price Earnings to Growth 비율을 함께 보는 게 도움이 되죠. PE 비율을 미래 이익 성장률로 나눠주는 건데 보통 PEG가 1보다 낮으면 성장성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잣대도 있을까요? 그럼요. eBay Sales 비율, 즉 기업 가치를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이 아주 유용합니다. 아직 이익이 안정적이지 않은 성장주들을 비교할 때 자주 쓰이죠. 이 지표를 더 트레이드 데스크나 유니티, 펀매틱 같은 동종업계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애블러빈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지 상대적인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좀 더 정교하게 애블러빈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나요? 아까 사업부가 2개라고 하셨는데 그걸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해요. 가장 정교한 방법이 바로 사업부문별 합산 가치 평가, SOTP라고 부릅니다. Sum of the Parts. SOTP. 네. 에브러비는 사실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사는 것과 같다고 했잖아요. 성장률과 마진율이 전혀 다른 소프트웨어 부문과 앱 부문의 가치를 따로 계산해서 합치는 방식이에요. 시장이 순수 세스 기업에 주는 가치 배수와 변동성이 큰 게임 회사에 주는 가치 배수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와, 각각 다른 잣들을 적용해서 가치를 매긴 다음에 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뭉뚱그려 볼 때 보이지 않던 에브러빈의 숨겨진 가치, 특히 그 소프트웨어 부문의 가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깊이 들어가네요. 지금까지 좋은 점들을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물론 세상에 완벽한 투자는 없겠죠. 이 멋진 배에 구멍을 낼 수도 있는 숨겨진 암초들, 즉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가장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파도는 역시 규제 리스크예요. 애플의 ATT처럼 구글이나 다른 플랫폼들이 갑자기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면 엑손 기술의 효율성이 타격을 입을 수 있죠. 이건 에브러빈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없나요? 내부적으로는 집중 리스크를 살펴봐야 해요. 매출이 소수의 대형 광고주나 특정 게임 개발사에 너무 쏠려 있다면 그들이 이탈했을 때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고객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잘 분산되어 있는지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네, 한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위험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M&A 리스크가 있습니다. 에브러비는 공격적인 인수를 통해 성장해온 회사인데 비싸게 사온 회사들을 성공적으로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지 못하면 오히려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통합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파도와 암초를 헤쳐나가려면 결국 선장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경영진의 역량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최고 경영자인 CEO와 핵심 경영진이 이 빠르게 변하는 광고 기술 트렌드를 잘 읽고 있는지, 엑손 플랫폼을 계속 혁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M&A를 할 때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전략적으로 잘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평가해야 해요. 그걸 투자자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참고할 만한 좋은 지표 중 하나가 내부자, 즉 경영진의 주식 보유 비중이에요. 경영진이 자기 회사 주식에 많이 들고 있다는 건 그들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공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같이 걸었다는 뜻이니까요. 당신과 한 배를 탔다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거시환경, 산업의 변화,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 재무지표, 그리고 리스크까지.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우리가 에블러빈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 회사의 본질이 뭔가요? 핵심 결론은 이것 같아요. 에블러빈을 볼 때 모바일 광고 대행사라는 낡은 꼬리표는 이제 떼내야 한다는 겁니다. 광고 대행사가 아니다. 네. 그 대신 AI 기반의 모바일 생태계 인프라를 수직 통합한 플랫폼 기업이라는 새로운 안경을 껴야 해요. 단순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도로망이나 전력망 같은 인프라 기업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이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어서 데이터 활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미래 환경 속에서 과연 에블러빈의 엑손이 시장 참여자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가치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엑손의 독점적인 AI 기술과 그 데이터 해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문의 고성장, 고마진 특성을 고려하면 에블러빈은 사스 기업이 받는 높은 가치와 인프라 기업이 누리는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네, 바로 가장 큰 리스크로 꼽았던 규제 변화가 역설적으로 에블러빈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리스크가 기회가 된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죠? 개인정보를 직접 쓰지 않고도 광고 효율을 높이는 엑손의 컨텍스트 기반 타겟팅 기술이 바로 그런 규제 환경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답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아, 남들이 힘들어할 때 오히려 빛을 발하는 기술이다. 맞습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경쟁사들은 고전하겠지만 에블러빈의 기술적 가치는 오히려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장기적으로 불확실성을 오히려 낮춰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오늘 에블러빈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추적하는 대신 사용자가 지금 어떤 앱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 같은 문맥,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욱 정교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앱러빈처럼 이 기술을 선전한 기업이 우리가 앱을 다운받는 앱스토어보다 더 강력한 모바일 세계의 새로운 게이트키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